하겠습니다.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김기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있는 김기정입니다. 저는 서비컬 토탈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서비컬 토탈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디바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써보지 못했고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컬 토탈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 제 케이스를 잠깐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컬 디스크 디지즈에 대해서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는 크게 이제 앞으로 하는 방법, 뒤로 하는 방법, 그리고 미니멀 인베이시브 프로시저들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방법은 안테리어 디스케토미 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1950년대부터 나왔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클로우드가 처음에 발표했었던 서비컬 디스케토미하고 퓨전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로서 포라미노토미하고 디스케토미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조혜동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안테리 마이크로 포라미노토미 그런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엔도스코픽 디스케토미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테리어 서비컬 디스케토미 앤 퓨전이 거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대개는 생각이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테리어 서비컬 디스케토미와 퓨전하는 방법이 심토마틱 디제너티브 서비컬 스폰딜리시스가 있는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요. 그 대개 퓨전 레이트가 한 60 내지 적으면 60, 대개는 90%고 대개 최근에는 90%에서 거의 100% 가까운 퓨전 레이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클리니컬 석세스 레이트도 럼바 퓨전의 경우에보다 훨씬 더 좋게 대개 90% 가까운 90% 이상을 보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컬 디스크 디지즈에 대해서 수술의 목적이 과거에는 뉴럴로지컬 펑션을 프리저베이션하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중점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서비컬 퓨전의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퓨전을 시키지 않고 디컴프레션을 잘해서 모션 펑션하고 있는 모션을 잘 프리베이션을 하면 스파인의 바이오메카니컬 프로퍼티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럼바 퓨전에서도 퓨전 후에 여러 가지 바이오메카니컬한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는데요. 서비컬에서도 스터디된 것을 보면 카데바 스터디 결과를 보면 뭐 C5, 6 퓨전을 했을 때 그 위쪽과 아래쪽 디스크에 프레셔를 쟀을 때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디스크 프레셔가 증가되어 있다는 걸 보고한 사람도 있고, 퓨전을 하면 그 인접 부위에 모션이 증가되는 어드젠트 세그먼트 모션이 증가된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피니드 엘리멘트 모델 스터디를 해서도 그 인접 레벨의 모션이 증가하고 원 레벨 퓨전했을 경우에는 30%, 투 레벨 퓨전했을 때는 뭐 60%까지도 증가한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서비컬 퓨전을 한 경우에 롱텀 팔로우업을 해보면 대개 이제 이 고라는 사람은 5년까지 팔로우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레디오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평균 7.2년을 팔로우업 해봤더니 대상 환자 48명 중에 15명에서 통증이 다시 나타났고, 그 중에 8명은 다시 어떤 다른 수술을 필요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컬 디스크렉토미하고 퓨전을 한 후에 심토마틱 레디큘로패시나 마일로패티가 나타나는 경우도 이 힐리브랜드 스터디가 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 퓨전을 한 10년 동안에 매년 한 2.9%의 환자에서 다시 무슨 다른 증상이 심토마틱 레디큘로패티가 나타났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10년 동안 25.6%에서 환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고핀이라는 사람은 트라우마에 의해서 퓨전을 한 사람과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에 의해서 퓨전을 한 사람을 비교했더니 아주 인접분절의 변성이 나타나는 것이 차이가 없었고, 최소 5년 이상을 팔로우를 하면 대개 레디올로지 엑스레이에서 증상은 없더라도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92%까지 된다고 보고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전을 했을 경우에 서비컬 퓨전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결과가 아주 좋은 것에 비해서 롱텀 팔로우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안으로서 디스크 아스로플라스티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디스크 아스로플라스티는 람바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레인지 오브 모션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인접 분절 변성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스크 스페이스의 하이트를 유지하고 스파이널 얼라이먼트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전에 그렇지 않다면 퓨전 서저리를 해야 되는데 퓨전 서저리에 관련된 모비디티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브레이스나 임모빌리제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론적인 근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컬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하고 럼바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가 비슷한 원리로 하고는 있지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대상 환자가 다른데요. 럼바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에서는 주로 증상이 있는 심토마틱 디제너레티브 디스크 디지즈 환자에 대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럼바 디스크만 있는 경우에 되게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건 좀 너무 인디케이션이 너무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그런 병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서비컬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는 주로 심토마틱 디제너레티브 레디큘로패티나 마이엘로패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보통 서비컬 디스크 환자나 얼리 스테이지의 서비컬 스테노시스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퓨전 서저리의 서지컬 아웃컴이 럼바는 이 심토마틱 DDD에 퓨전을 했을 경우에 서지컬 아웃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서비컬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과거에 퓨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성공률이 전에도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대개는 성공률이 좋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따라서 그 수술을 할 때 디시전 프로세스가 약간 다른데요. 럼바의 경우에는 TDR을 하려면 그 전에 MRI에서 디스크 스페이스 네로이나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모딕 타입 체인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그래피를 해서 페인이 유발되는지 다른 통증의 원인들은 없는지 이런 것을 유의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비컬 디스크에서는 안테리어 디컴프레스 서저리를 똑같이 하고 퓨전으로 갈 수도 있고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비컬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고 대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퓨전을 했을 때 인접분절 변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인접분절 변성의 인시던스를 좀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거고요. 최소한 그 전에 ACDF하고 클리니컬 아웃컴이 최소한 더 똑같거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오래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임플란테이션이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ACDFA에 비해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최소한 같거나 더 낮아야 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를 이제 대상 환자는 대개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디스크 허니에이션에 의해서 레디큘로패티가 있는 경우고 소프트 디스크가 대부분이고 하드 디스크도 대상 환자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라미널 오스테오파이트에 의해서 레디큘로패티가 있는 경우, 디스크 허니에이션에 의해서 마이올로패티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서 모션을 프리저베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서비컬 스파이널 얼라이먼트가 정상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쪽 뒤쪽 펑셔널 스파이널 유니트를 이종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뒤쪽에 있는 두 개의 파셋 조인트의 디제너레티브 체인지가 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파셋 아스로시스가 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개는 1레벨, 많게는 2레벨까지 대개는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3레벨 이상에 대해서 서비컬 TDR을 하는 경우는 대개 그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고요. 그 퓨전하는
이전에 퓨전을 하고 인접분절 변성이 생겼을 때 그 변성된 부위에 디스크 리플레이스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은 이제 언뜻 생각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직 그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럼바와 같이 그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에 의해서 넥 페인만 있는 경우, 레디큘로패티나 마일로패티가 없이 엑시얼 페인이 있는 경우에서도 그 효과의 유용성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면 안 되는데요. 그 C스파인의 전반적인 세그멘탈 내지는 글로벌 디포미티가 되거나 그 전에 수술하기 전에 그 수술이 필요한 부위에 모션이 아예 없는 경우는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로 다시 모션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디오 엑스레이상 인스테빌리티가 있거나 significant fast atherosis가 있거나 인펙션 오스테오마일리티스, 골다공증, 그다음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나 레날 페일리어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서비컬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를 디자인할 때 그 디바이스를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고려해야 될 게 뭐 그게 아티큘레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재질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그게 본에는 어떻게 고정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그 이제 관절면, 인공 디스크의 관절면이 하나냐 두 개냐는 걸가 있고요. 볼앤 소켓 타입이 있고 새들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개 이 볼앤 소켓 디자인을 체크하는데 그건 약간 로테이션이 되면서도 트랜슬레이션이 약간 되는 그런 정도의 아티큘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인트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로테이션이 되는 그 중심축 엑시스 오브 로테이션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컨스트레인드 돼서 완전히 전혀 우리 들어오는 문의 그 힌지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컨스트레인드 디바이스인데, 컨스트레인드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그 디바이스 자체의 스테빌리티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회전 중심은 고정되어 있고요. 파셋 조인트의 슈어링, 파셋 조인트에 가해지는 장력이 더 작아집니다. 대개는 디바이스가 그걸 받기 때문에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축이 버테브랄 바디 센터에 잘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술할 때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세미 컨스트레인드 타입이나 언컨스트레인드 타입은 그 디바이스 자체의 스테빌리티는 좀 떨어지고 그 회전 중심은 약간 움직이지만 파셋 조인트의 스트레스 같은 것이 좀 줄어들고요. 대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킬 때 약간 허용 오차가 조금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매테리얼은 일단 그 금속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코발트 크롬 합금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니 조인트나 힙 조인트에서도 주로 이런 게 사용됩니다. 코발트 크롬 알로이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마모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파인에 사용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MR 아티팩트가 큽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미지 팔로우 할 때 조금 문제가 되고요. 티타늄을 사용하면 티타늄은 코발트 크롬에 비해서 마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더 마모되는 형태를 갖는데 티타늄의 장점은 MR 컴패터블합니다. 그 이미지 아티팩트가 좀 작고, 그래서 티타늄의 그 마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피스 코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폴리머는 대개 이제 폴리에틸렌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스티프니스 단단한 정도가 약간 더 작고, 그렇지만 메탈이나 세라믹에 비해서는 쉽게 마모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마모되면 웨어 데브리가 나오는데요. 웨어 데브리는 그게 이제 힙 조인트나 니 조인트에서 보면은 오스테올라이시스가 되거나 임플란트 루즈닝이 오거나 그래서 페일리어 되는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이 웨어 데브리가 됩니다. 근데 웨어 데브리는 그 웨어 데브리가 몇 개가 나오느냐 그 개수보다는 사이즈나 모양이 훨씬 더 중요한데, 메탈 투 메탈 디자인에서 나오는 웨어 데브리는 파티클 사이즈가 작고 개수는 조금 더 많지만 작아서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이 약한 것에 비해서 폴리머에 의한 웨어 데브리는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강력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메탈 투 메탈 디자인에 있어서는 마모성은 뛰어나지만 쇼크 압sorption이 더 잘 안 되고요. 그 시스템의 메탈 디포지션에 의한 우려가 있긴 있지만 사실 그 현실적으로는 별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탈 투 폴리머 디자인에서는 마모가 잘 되고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강력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데브리에 의해서 어떤 그 문제가 그 장기 추적 관찰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본 자체의 서피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니셜 처음 수술 직후에 스테빌리티를 유지시키는 것은 이제 뭐 소프트 티슈에 텐셔닝을 하거나 임플란트의 서피스에 무슨 코르게이션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크류로 고정하는 경우, 킬이나 스크류 같은 걸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 인그로스가 본이 자라 들어오면서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서 티타늄 와이어 메쉬가 있거나 플라즈마 스프레이드 티타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सब시던스의 문제가 있는데요. सब시던스는 이제 그 디바이스가 버테브랄 바디로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럼바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에서는 सब시던스 이미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보고가 되면 सब시던스가 나타나면 이제 임플란트 루즈닝이 오고 임플란트 키네매틱스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셋 조인트의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되고 마모도 더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서브콘드랄 본이나 이런 거를 잘 유지시켜야 되고 그 버테브랄 바디에 페리페랄 아포피지알 링이 있는데 거기에 손상을 최소한해서 그 서브스턴스가 잘 나타나지 않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환자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환자가 점점 나이가 들면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지금 서비컬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에 사용될 수 있는 디바이스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브라이언 디스크입니다. 브라이언 디스크고 이게 이제 프로 디스크 C이고 럼바에 쓰는 것과 기본적인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PCM 디바이스고요. 이건 플렉시코어고 이건 이 플렉시아 코어하고 똑같이 볼앤 소켓이면서 메탈 투 메탈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되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은 브라이언 서비컬 디스크입니다. 브라이언 서비컬 디스크는 양쪽에 이 티타늄 쉘이 있고요. 가운데 폴리유레센 뉴클레우스가 있으면서 양쪽 쉘을 연결하고 있는 쉬스가 있습니다. 본하고는 이렇게 포러스 코팅이 되어 있는 서피스에 의해서 고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스테라일 셀라인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셀라인이 수술 직후에 그 루브리칸트로 작용을 하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앞쪽에 안테리어 스탑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안테리어 스탑을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을 사용한 클리니컬 리절트는 대개 2년 팔로우한 경우가 좀 되게 2년 팔로우한 경우가 가장 긴 건데요. 거핀이라는 사람이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트라이얼을 했을 때 2년 팔로우한 싱글 레벨을 한 경우하고 두 레벨을 한 경우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은 싱글 레벨을 한 경우에는 6개월인 경우에 한 90% 그리고 2년 팔로우에서도 한 90%가 되게 유지되는 패턴을 보이고요. 두 레벨을 하더라도 거의 85%에서 한 90% 정도의 클리니컬 석세스 레이트를 보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이언을 사용했을 때 그 모션이 잘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한 경우에는 거핀이라는 사람은 싱글 레벨을 했을 때 대개 8 내지 한 9도 정도 이런 정도 움직인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 시간이 가면서 큰 그렇게 모션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레벨을 했을 경우에도 싱글 레벨과 차이 없이 되게 7도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더갈이라는 사람은 수술 전에 그 사람이 스터디한 것에서는 수술 전에 환자의 ROM이 10도 정도였는데 수술 후에 7.8도로 보고했는데 다른 경우가 거의 비슷합니다. 7 내지 8도, 많게는 한 9도 정도 움직이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피켓이라는 사람이 20명을 환자로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각 레벨의 움직임을 다 측정을 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C5, 6의 임플란테이션을 한 경우였는데 수술 전과 6개월 그리고 12개월의 모션의 차이가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세그멘트에서. 이게 6, 7 한 경우고 6, 7도 프리오피와 6개월 그리고 12개월의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을 사용해서 컴플리케이션을 보고한 경우는 리비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 도중에 디컴프레션이 불충분해서 리비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라이언 유저 미팅 같은 데 보면 꽤 있는데 문헌에 보고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게 꽤 있을 것 같고요. 보고된 것은 헤테로트로픽 오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로피안 멀티센터 트라이얼에서 나왔고 90명 대상에서 17.8%가 이런 헤테로트로픽 오시피케이션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션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심한 메카피 그레이드 3 이상의 그 헤테로트로픽 오시피케이션이 90명 전체 환자 중에 6명 정도 보고했습니다. 그 리스크 팩터로는 남자거나 나이가 많은 환자로 했고 그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드릴링한 본더스트를 잘 이리게이션을 하고 롱구스 콜리머스의 리트랙션을 좀 줄이고요. 수술 전후에 엔세이드를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은 했는데 저희 시리즈에서는 아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년 내지 3년 이내에 얼리 미케니컬 디바이스 페일리어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거핀이라는 사람이 멀티센터 트라이얼을 한 경우에서 나타난 컴플리케이션은 싱글 레벨 103명에 해서 리비전을 한 경우가 3개가 있었고요. 그 디컴프레션이 확실히 되고 루트 컴프레션이 없는데 암페인이 남은 경우가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디스포니아, 포컬 코드 폴지가 생겨서 디스포니아 온 경우가 2개가 있었고 잘못 임플란테이션 한 경우가 1개가 있었다고요. 2레벨 시리즈 43명에서는 리비전 한 경우가 뭐 에피드라마토마, 프리버테브라마토마, 뭐 라링스에 뭐 테어링이 돼서 리페어한 경우 뭐 그런 경우 네 번 있었고 CSF 리키지가 1번 있었습니다. 1개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제 프로디스크 C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양쪽에 럼바에 사용하는 프로디스크와 같이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리에틸렌 양쪽 메탈이 있고 가운데 폴리에틸렌 인레이가 들어 있습니다. 양쪽 메탈은 코발트 크롬 엔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고 볼 서킷 디자인이고요. 여기 있는 킬이라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버테럴 바디에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대개 고안 대기는 플렉셔니스트 엔진은 라테럴 밴딩에 약 10도 정도 모션이 유지되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디스크 C의 경우에서는 클리니컬 아웃컴이 보고된 게 훨씬 더 적습니다. 유로피안 프로스펙티브 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서는 대상 환자가 52명이었고 67레벨을 수준했고 그중에 이제 되게 성공적인 경우가 한 95% 정도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뭐 과거에 뭐 퓨전 서저리와 비교를 하거나 레디올로지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하고 있고 지금 대상 환자 한 30명 정도 모아져 있고요. 프로디스크하고 HDF하고 1대1로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바스나 OD에 오스웨스트리 디스빌리티 인덱스 그러니까 넥페인이니까는 넥 디스빌리티 인덱스를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퓨전과 프로디스크에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퓨전에서 포스트오피럴 페인이 호전된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하고요.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모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디스크를 사용하면 플렉셔니스트 엔진이나 라테럴 밴딩의 움직임이 있는 것에 비해서 퓨전 서저리를 하면 움직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케이스가 1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4개 레벨에서 임플란테이션 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13명 대상 환자였고 14레벨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2레벨을 수술한 사람이고요. 남녀비는 뭐 7대6 정도 되고 되게 한 43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은 되게 대상 환자가 저절로 제외가 되는 건데요.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이제 대개는
대개 서비컬 디스크, 흔히 말하는 레티큘러 피스나 마이엘러 피스가 있는 경우가 9명이었었고, 그 전에 퓨전 서저리를 한 레벨에서 그 인저 부위에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되는 경우가 1명 있습니다. 원래 이게 원래는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레벨의 심토마틱 서비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한 레벨은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한 레벨은 퓨전을 하는, 그러니까 또 2명 정도 시도를 했고요. 수술 예전에 그 엑시얼 렉 페인이 계속 나타나서 디스코그래피에서 확인된 경우에 수술한 경우가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세 경우는 되게 그 시도를 해보는 정도였습니다. 브라이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브라이언에 대해서만 간단히 서지컬 프로시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서비컬 디스크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보면 너무 복잡하다, 스텝이 많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렇게 과정이 복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브라이언 디스크의 특성상 이 위쪽에 티타늄 쉘이 있는데 이 쉘이 그 소뚜껑처럼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이 쉘을 버테브럴 바디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에 맞게 홈을 깎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밀링 프로시저라고 하는데요. 밀링을 버테브럴 바디의 센터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밀링 가이드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밀링 가이드를 원하는 위치에 제대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세지탈 웨지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지탈 웨지를 잘 장치하면 나머지 프로시저는 거의 물 흐르듯이 그냥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스텝은 10스텝으로 되게 구별을 하는데요. 대개는 이제 처음에 환자를 위치시킬 때는 되게 이렇게 보통 서비컬 스파인, 서비컬 디스크 수술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데 시험을 되게 보아야 되고, 수술 전에 이 디바이스를 인서션하는 앵글을 찍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시험을 사용해서 위치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스테레오택틱 프레임처럼 그 원하는 위치에 디바이스를 넣기 위해서 이 프레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장치를 소속된 장치인데 이거를 위치시키고 이렇게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잘 맞추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서 디스케토미를 하는 단계인데요. 대개는 이제 저는 왼쪽을 주로 선호를 합니다. 왼쪽에 선호하고요. 인시전은 되게 5 내지 6cm 정도면 되는데 처음에는 미드라인을 건너가서 좀 더 많이 인시전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인시전이 클 필요는 없고 보통 ACDF를 할 경우에 한 3cm 정도, 3cm 정도 인시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 인시전 된 부위 주변에 그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 플라티스마 아래쪽과 그 SCM 머슬 주변 그쪽으로 다이섹션을 좀 충분히 하면 리트랙션이 훨씬 잘 되고 에스파거스나 트라케오 에스파젤 번들의 가해진 프레셔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 티슈 다이섹션을 충분히 하면 인시전이 미드라인을 건너가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리트랙트 블레이드를 포지션을 하는데 이 스페이스 내로 나중에 보시겠지만 밀링 가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밀링 가이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시전이 크게 되는데요. 그 인시전을 크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여기 소프트 티슈 디섹션을 조금 잘 넓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리트랙터 블레이드를 롱구스 콜리의 위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서비컬 디스크 할 때는 롱구스 콜리 머슬의 미디알 마진에 리트랙터 블레이드를 위치시켜서 에스파우스 인저리를 막아주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 수술 시간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약간 에스파우스가 많이 리트랙션이 되더라도 그 롱구스 콜리 머슬 위쪽에 블레이드를 위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술이 거의 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간이 좁으면 나중에 그 밀링 가이드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위치에 그 임플란테이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포터블 바디의 스퍼를 좀 제거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디바이스 집어넣는데 충분하고요. 또 약간 모더레이트 이상 디저너티브 체인지가 있을 때 이 스퍼가 크면 디바이스가 이 앞쪽에 고정하게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페일리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거의 평평할 정도로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위쪽 포터블 바디의 로우 마진 이쪽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디스크 스페이스의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이거 제거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쪽을 리트랙션 할 때 이쪽 위쪽 엔드 플레이트가 불충분하게 프리퍼레이션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아래쪽 버테브럴 바디 인피리어 마진에 맞도록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스페이스를 디스트랙션 하고요. 이 세지탈 웨지를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 웨지를 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웨지를 그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엑시얼 플레인에서 센터에 잘 위치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디바이스를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지탈 웨지를 넣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그 각도를 재는 프레셔가 불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세지탈 웨지를 위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웨지를 돌려서 원하는 앵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지탈 웨지를 넣고 밀링 가이드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 밀링 가이드가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인시전이 커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거를 처음에 위치시켰던 프레임에 이렇게 스테레오타틱 프레임처럼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밀링 가이드를 듀얼 트랙 밀링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밀링 가이드를 넣고 그거를 버터럴 바디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앵커링을 시키면 됩니다. 앵커링 시킨 다음에 세지탈 웨지는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앵커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링하는 포스트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링 뎁스 어느 정도까지 밀링을 할 것이냐, 캐비티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 것이냐 뎁스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이렇게 위쪽 버테블 바디와 아래쪽 버테블 바디에 이렇게 위치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 어느 정도 그가 14mm에서 18mm까지의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환자한테 어떤 게 적당한 것인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버링하는 이런 블락이 있습니다. 이 블락에 그 사이즈에 맞는 이런 것을 맞춰서 그다음에 뎁스 게이지로 측정을 해서 버테브럴 바디의 끝까지 닿을 정도로 그 임플란트 사이즈를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엑스레이로 시암으로 보면서 버테브럴 바디 끝쪽까지 이 뎁스 게이지를 집어넣는데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여기까지 닿으면 스파이널 코드가 인저리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수술해보면 여기까지를 해도 뒤쪽에 버테브럴 바디 포스트레 마진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한 것 같고요. 그 뎁스 게이지로 해서 버링을 하는 이 드릴보다 약간 더 이 뎁스 게이지가 1mm 정도 더 많이 나오게만 위치를 사이즈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뎁스를 측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여기를 엔드 플레이트 양쪽을 약간씩 갈아내는 과정인 드릴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버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밀링은 그 소뚜껑처럼 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맞게 홈을 파는 과정인데 거기는 디스포자블 팁이 있습니다. 팁을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아까 처음에 뎁스 게이지에서 쟀던 그것과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이걸 여기를 돌리면 이 아래에 딱 접촉하게 됩니다. 접촉하는 위치까지 하면 원하는 크기의 사이즈의 밀링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링을 양쪽을 하고 이렇게 디스트랙터를 집어넣고 디스트랙션을 합니다. 이게 지금 버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양쪽 밀링을 합니다. 밀링을 하면 이제 스파이널 코드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뒤쪽이 약간 본이 남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끝까지 해야지 이것보다 약간만 더 작은 것을 넣어도 나중에 수술 후 사진에 이 버터럴 바디가 조금 남게 됩니다. 남게 되면 뒤쪽에 퓨전되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디스트랙터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를 보면서 뒤쪽 PLL이나 뒤쪽으로 허니에이션 된 디스크나 포라미널 디스크 내지는 오스텝 파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디컴프레션을 충분하게 해야 이 환자가 수술 후에 아프다거나 혹시 뭐 레디큘러 페인이 나오거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고, 자기가 그걸 충분히 확인을 해놔야 나중에 환자의 증상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컴프레션이 되지 않으면 리비전을 해야 되는데 디바이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리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자에 따라서는 PLL을 유지시켜줘야 디바이스의 스테빌리티에 좋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디컴프레션 하기 위해서는 PLL을 거의 다 제거해야 되는 게 많고요. 버테브랄 바디 포스트럴 마진이 좀 남는데 그것도 제거를 해야 뒤쪽에 버테브랄 브리징이, 본이 브리징이 되면서 퓨전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이 안에 디바이스 안에 셀라인을 집어넣고 조그만 나사로 이렇게 잠궈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걸 임플란트를 넣는 장치에다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디스크 스페이스에 넣고 하면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케이스는 4케이스가 있는데요. 케이스는 29세 남자 환자고 C5-6 디스크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마이엘로패시가 있습니다. 게이트 디스터번스로 왔는데요. 오면 수술 전후 사진에 보면 플렉시빌리티가 잘 유지되어 있고 C5-6의 디스커니션에 의해서 코드 컴프레션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수술에서 이렇게 플렉셔니스트 모션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보고요. 서비컬 디스크에서는 이 수술한 부위의 레벨 모션도 잘 유지가 되고, 그 위나 아래에도 수술 전후에 비해서 모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 시리즈가 워낙 환자가 작기 때문에 뭐 그걸 데이터로 보여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하여튼 위아래 모션이 수술 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레벨 환자입니다. 5, 6, 6, 7 디스크가 있었고 2레벨 수술했는데, 수술 전에도 보면 그 플렉시빌리티가 잘 유지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이 환자는 여기 보면 이 6, 7 레벨인데 6, 7 레벨 포라미널 디스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왼쪽에 통증이 계속 남아서 결국 이쪽 디컴프레션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이 브라이언 디스크가 어느 정도 MR 아티팩트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XCR 사진을 볼 때도 거의 디컴프레션 된 거, 예를 들어서 루트 컴프레션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아티팩트가 크면 이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좀, 수술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후 사진이고요. 2레벨을 이렇게 임플란테이션 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환자는 엑시얼 렉 페인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C4에서 6까지 퓨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넥 페인이 남아서 이쪽 디스코그라피를 했고, 디스코그라피를 해서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퓨전을 했습니다. 근데 퓨전을 이 두 개를 다 퓨전을 하기에는 좀 너무 그게 퓨전에 의한 문제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에만 플레이트는 제거하고요. 아래쪽에만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3, 4 레벨은 그냥 퓨전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네 번째 환자는 5, 6, 6, 7 2레벨 디스크가 있어서요. 이렇게 5, 6는 퓨전을 하고 6, 7은 TDR을 했습니다. 뭐 교과서적이나 뭐 지금 널리 억셉트가 돼 있는 인디케이션은 아닌데, 2레벨 퓨전하는 것보다는 이쪽 모션을 살려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냥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 환자는 보면은 나중에 이 환자가 유일하게 호너 신드롬이 왔습니다. 수술 후에. 그리고 환자는 나중에 MRI를 보면 디컴프레션은 잘 됐는데도 계속 통증이 남아 있어서 결과가 제일 좋지 않았었던 환자입니다. 심토마틱 서비컬 디스크에서만 한 환자, 2레벨을 한 환자를 포함해서 10명을 이렇게 모아보면 되게 이제 그 서지컬 아웃컴은 좋은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비전을 한 경우가 한 명 있었고요. 그 전에 수술한 인접분절 변성이 있어서 변성된 분절에 대해서 수술한 경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2레벨 디지즈가 있어서 한 군데는 퓨전을 하고 한 군데는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경우는 3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별로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레디올로직 아웃컴은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C2에서 C7까지 ROM이 수술 전후에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숫자로 보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수술한 부위의 세그멘탈 ROM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요. 이 SRC라는 것은 제가 만든 베리어블인데요. 이게 이 사람마다 인디비듀얼하게 ROM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환자에서 전체 글로벌 서비컬 ROM의 세그멘탈 ROM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뭐 백분율로 구호해 본 숫자입니다. 그 수치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술 전후에 약간 수술 후에 ROM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고 백분율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수술은 리비전 한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호너 신드롬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디바이스를 제거했다가 다시 넣은 경우가 2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케이스는 수술 중에 포지션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빼서 다시 어떻게 조정을 했는데 잘 조정이 안 돼서 그대로 두었던 케이스가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리비전을 하려고 제거했던 경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서비컬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의 숏텀 리절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HDF와 거의 클리니컬 아웃컴이 비슷하고요. 그러면서도 서비컬 모션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었던 것처럼 세그멘탈 내지는 글로벌 모션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경우에 보면 퓨전 한 레벨은 퓨전을 하고 한 레벨은 디스크 리플레이스를 한 경우에는 아직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걸 계속 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타당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지컬 아웃컴이 좋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나 그렇지만 환자를 잘 셀렉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스파이널 유니트의 모션이 잘 유지되어 있는 심토마틱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원레벨의 서비컬 디스크에 대해서 이 수술했을 경우에는 되게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롱텀하게 뭐 헤테로트로픽 오시피케이션이나 그 인접 분절의 리커런트 스테노시스가 나타나는 거, 수술한 부위의 리커런트 스테노시스 또는 인접 분절의 디스커니에이션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디바이스 자체의 롱텀 페일리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또 그 질문이나 그 코멘트 받습니다. 네, 전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설화산병원 신경외과 전상용입니다. 그 수술한 케이스 중에 두 레벨 디스커니에이션에서 한 레벨을 퓨전을 하고 한 레벨 TDR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 레벨 패솔로지보다는 두 레벨에서 더 그 TDR이 더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결과가 안 좋으셨는지 세 케이스가 궁금합니다. 두 레벨 다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신가요? 아니 제 생각에는 투 레벨 허니에이션이면은 두 레벨 다 퓨전하기에는 아래 위 어제이슨 패톨로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두 레벨을 TDR을 하든 원 레벨 퓨전 원 레벨 TDR을 하든 그 TDR의 역할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 레벨이면 어차피 퓨전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결과가 안 좋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그 네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는 C5, 6의 디스크가 꽤 많이 있었고 코드 스파이널 캐널 내로잉도 심하게 했었고요. 6, 7에 포라미널 디스크가 있었는데 디컴프레션이 충분히 됐었고 수술 후 MRI에서도 디컴프레션 다 돼 있는데도 환자는 계속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디에이팅 하는 그 암페인 그건 좋아지는데 어깨나 이쪽으로 통증이 계속 남아 있어서 자기는 수술 전에 팔이 아팠던 거나 수술 후에 어깨가 아픈 거나 자기가 괴롭게는 또 매일 일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디컴프레션이 잘 안 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호너 신드롬이 와서 그것 때문에 좀 그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죠. 럼버 디스크
그러니까 럼버 T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포스트 롱기탈 리가멘트를 제거 일반적으로 안 하고 되게 하지요. 근데 서비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럼버에 있는 DDD 같은 개념이 아니라 주로 이제 디스크에 이제 수술 후에 퓨전 대신에 하는 거니까 뒷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포스트 롱기탈 리가멘트를 제거해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헤테로토픽 오스피케이션이죠. 사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롱텀하게 그 ROM이 유지될 것이냐, 결과는 뭐 10년쯤 지나면 거의가 없다라는 건 알려져 있으니까 한 몇 년 쓰는 정도인데, 서비칼에서는 그 럼버와 달리 만약에 그 뒤쪽에 오스피케이션이 생긴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럼버에 비해서 서비칼에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아니면 헤테로토픽 그 오스피케이션이 리스크 팩터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김기정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요. 또 이종서 선생님께 또 한번 더 들어보고 해서 그걸 한번 각각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헤테로트로픽 오스피케이션이 비교적 초기인데 그 분원 보고가 돼 있고요, 브라이언 디스크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보고한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본더스트를 잘 이리게이션하고 수술 전후에 엔세이드를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리스크 팩터는 남자인 경우에 더 심했고, 나이가 많은 환자 컷오프 밸류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비교적 많은 환자에서 더 잘생긴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테로트로픽 오스피케이션이 문제가 이 ROM을 유지시켜야 되는 수술에서 퓨전이 되는, 저절로 퓨전이 돼버리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제 생각에는 저는 엔세이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 짧지만 저희 팔로우 피리드 제일 긴 환자가 17개월 환자입니다. 17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어떤 그걸 막을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 있느냐 하면 그거는 제가 뭐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테럴 바디 포스트리 마진 남아 있는 거,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것. 그래서 익스텐전 시의 뒤쪽, 버테럴 바디 뒤쪽에서 본 투 본 컨택트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디스크 스페이스 디스트랙션을 잘 해서 너무 버테럴 바디를 많이 이렇게 드릴링 아웃해서 그 캔슬러스 본이 노출될 정도까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서브콘드럴 본이나 버테럴 바디 아포피지알 링을 가급적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종 선생님도 혹시 그래서 그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이 보고가 된 게, 그래서 이제 브라이안이 조금 더 특별히 많이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라이안 쪽이 그 다른 쪽에서 얘기하기는 아마 되게 그 본빌링 하는 거하고 관계가 많이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다른 지금 뭐 보고된 것 자체가 지금 브라이안 이외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롱텀하게 보고된 게 전혀 없어서 다른 것은 지금 어떨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본 빌딩하고서 잘 씻어내고 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프로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키를 만들고 뭐 킬 쪽에 그 앞쪽에 그 보낙스나 이런 거를 하여튼 되도록이면 많이 막아줘라,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다음에 엔세이드 사용하고, 그래서 또 엔세이드는 또 엔세이드를 또 문제가, 우리가 뭐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 막는 효과가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본하고 임플란트하고 붙는 데는 또 반대로 나쁜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딱 한 가지 좀 아까 장철 선생님 그쪽에 그 PLL을 제거를 서비칼 쪽에 제거를 해야 되는, 뭐 메인테인 할 수 있으면 메인테인 하는 게 뭐 좋습니다. 좋고, 우리가 서비칼 디스커니에이션에서 굳이 꼭 그 PLL 다 제거를 해야지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할 수 있냐, 뭐 그건 아니니까요. 뭐
뭐 우리가 원칙 자체는 메인테인 하는 게 메인테인 할 수 있으면 메인테인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코멘트하고요. 헤드 토픽 오피케이션은 뭐 아직 결론 나온 얘기들이 아니니까 일단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하는 걸로 마치죠. 지금 이 아티피셜 디스크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봐서는 어디에 세그먼트 디제너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라 하지만 이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세그먼트 디제너레이션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theoretical advantage하고 이게 그 정말로 증명되는 거하고는 이게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할 때는 그런 순서를 지켜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확대해서 theoretical advantage 있으니까 한다 보다는요, 어디까지나 이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맞춰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한테 이익을 주는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함을 주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발전은 굉장히 앞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을 보강할 수 있으니까 많은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참여해 주신 여러분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그 광고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주임 교수님으로부터 클로징 리마크 듣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뭐 좀 재미있고 알차게 꾸미려 노력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신 후에더라도 뭐 어떤 형태로든 전화도 좋고 뭐 이메일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은 뭐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에 좀 더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그걸 근거로 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이 저희 교실이 만든 지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16회였고요. 내년에가 17회인데 17회의 이번 행사는 이제 좀 색다르게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계셔서 감사하고요. 돌아가실 때 모두 안녕히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